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자, 분노한 교사들이 오늘도 모입니다. 이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정말 수많은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숨진 교사의 49제 되는 날인데요.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을 짓고 집단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온라인 추모관엔 6,000건 넘는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선배 교사의 애도부터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추모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제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아침 9시부터는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오후 3시 강당에선 서울시 교육청 주최 49제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 집결해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 추모 현장에 참석하는데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이나 교외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관리자분들도 조금 걱정은 되시는지 그 합반 수업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추모 뜻은 존중하지만 공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 교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교사와 정부 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국가에 친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해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 과거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88개의 협약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하게 하고. 여당은 이 대표가 자해 외교에 오염수 반대를 명목으로 방탄 웰빙 단식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산무 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무기한 단식 카드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프레임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의외 이곳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 끌고 갈게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6개월 전에 윤석열 개입 가짜뉴스를 계획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기사입니다. 수사를 받던 대출 브로커에게 윤석열 검사가 이 커피를 타줬다라고 할 테니
너는 그러니까 이 같이 공모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모른 척만 하고 있으면 된다. 자, 이 당시 대장동 의혹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었던 의혹이었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 대선 때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김만배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김만배 핵심,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네. 자, 대체 김만배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 진술 내용, 지난 대선 과정을 다시 보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윤미향 의원입니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에 이번엔 윤미향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도우라고 준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는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바로 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의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제가 다 직접 다녔습니다. 첫날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한과살 문제 관심 좀 가져주셔요. 윤미향 의원이 어제 귀국 직후 이른바 친북 행보 논란에 상당히 당당하게 웃음까지 잠시 보이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도대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길래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이 행사가요. 친북단체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바로 여기에 윤 의원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총련 행사에는 허정만 의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허 의장은 지난 2020년도에 북한 최고 등급이죠. 노령영웅 칭호를 받았고 또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한 한 총련 간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또 북한식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들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반면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주최하고 또 우리 외교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사는 이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행사는 두 곳에서 열렸어요. 조총련도 열렸지만 옛날 거류민단이라고 하던 대한민국 민단도 함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만 갔어요. 자, 일단 조총련 어떤 단체입니까?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조총련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좌우 대결이 극심했죠. 예. 근데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좌우 대결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당시에는 사실 세력이 꽤 컸는데 예. 이 사람들은 북한은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북한을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남한은 남조선이라고. 그러니까 북한과 사실상 똑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조총련 출신 간첩도 많았어요.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과 뭐 사실상 같은 거고 우리 대법원도 과거에 이 조총련을 친북 단체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거의 뭐 북한 그 자체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 일본 내에서 그 반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다. 친북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북한 그 자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행사에 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국가 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합니다. 윤 의원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 윤 의원은 보수 언론이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해당 행사는 일본 시민단체 또 동포단체들이 주최하는 추도 집회였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도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였을 뿐이다 이런 설명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의 추도 행사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행사에 본인이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단은요, 이런 행사 있을 때 어떤 정치인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전에 다른 행사는 초대받지 않고도 갔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뭐 색깔론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개인 자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뭐 세비 쓰고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처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단체, 뭐 좌파,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알다시피 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대의기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거나 또 국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행사에 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건 정말로 제명감이다. 사실은 윤미향 의원은 이번 일에 앞서서 사실은 21대 초기에 제명이 아니라 사실은 자진 사퇴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현재 그 사안은. 예, 그 당시에 뭐 위안부 그 단체를 이끌면서 공급 유용해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나와서 지금 그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또 숨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같은 의원이지만 조금 이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계 동포단체도 이 행사 열었습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초대받지 못해서 못 갔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답변일 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참석한 저 행사는 지난 3.1절 행사였습니다. 여기는 자신에서 참석을 했는데 양쪽에서 열리니까 조총련 행사를 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단에서는 특별히 저런 행사에 개별적인 의원들을 초청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단 행사를 알고 뭐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다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단은 원래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건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민단과 조총련이 양쪽에서 동시에 행사한다는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 아마 알고 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부러 지금 조총련 행사에만 참석을 한 거잖아요. 예. 조총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국가 단체니까 예. 반국가 단체만 윤미향 의원이 특별히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예. 네네. 지금 민단에서 윤미향 의원을 초청 안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 앞에 지금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시지만 초청 못 받았죠. 조총련 쪽에서. 그렇죠. 민단도 초청 못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단에서 초청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총련에서 윤미향 의원을 초청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만 초청을 하고 같이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러는데 안 간 거거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가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의원들이 안 가죠. 예. 게다가 윤미향 의원 측이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가 없대요. 아니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출장 갈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진 건가요?
예, 이게 외교부의 설명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 사무처가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협조 요청을 해와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무처가 보낸 해당 공문에는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의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제 공문에 기재를 할 텐데 이 기재 자체가 아예 공란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로 대체해서 적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 외교부는 이런 행사 참석 일정인지는 의전 지원을 하면서도 몰랐다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윤미향 의원 아까 인터뷰한 걸 봤더니요. 예. 이제 조총련이 주관해서 주최해서 한 행사라기보다는 조총련이 어떤 연합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행사의 주체는 조총련이 아니겠죠. 어쨌든 윤미향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위안부 문제로 어쨌든 뭐 좀 재판도 받고 있고 예. 뭐 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조심을 해야 될 근신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조총련 어쨌든 관여된 그런 행사에 가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예. 좀 사려 깊지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잠시 뒤에 한번 제가 더 민주당 입장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조총련 행사 참석 여부를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반국가 단체니까 접촉하려면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됐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전 또는 사후에 잠시만요. 예.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후에는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만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후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미리 행사가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윤미향 의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법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다 나가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거래든 또 개인 비즈니스든 뭐 하는데 북한 주민을 만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아니면 사후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번잡하고 그렇습니까? 불가피하게 만날 수도 있고 학술 교류 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법 자체가 불합리하고 설사 뭐 사전 사후에 저런 절차를 잘못 밟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제명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다. 어쨌든 뭐 그러나 윤미향 의원의 비판은 저는 뭐 그거는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러면 대한민국 민단도 행사를 같이 열었으면 거기 그렇죠. 간 김에 같이 갔기만 했어도 그렇죠. 뭔가 명분이 좀 그래서 사료가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한마디 좀 제가 붙이고 싶은 것은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보좌관이 북한 공작원하고 이게 만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우리 신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 하나 왔는데요. 지금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서 11시에 한다고 합니다. 11시에요? 예,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전주혜 의원이 직접 제출을 하는 윤리위 제소 제명안 안건을 이제 낸다고 하고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 등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날에 뭐예요? 백날에야 뭐예요? 이 말에 또 지금 뭔가 뼈가 있어요. 언중유골입니다. 김남국 의원 생각나시는 겁니까? 한두 건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문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통일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공개했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갑자기.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김만배 씨가 기획을 했고 신 전 위원장이 가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를 했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의심스러운 거래까지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시에 윤석열 검사 대장동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김만배 씨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도 저를 좋아하고 판교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자, 저 사건은 당시 이 업자인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를 만나는 상황을 김만배가 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본인이 듣지도 않았던, 하지도 않았던 말을 보태서 그래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을 봐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대선 당시 대장동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거론했던 게 바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였습니다. 수사받으러 온 사람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커피까지 타 먹었다.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러니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가 기획을 했던 가짜뉴스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인터뷰를 해준 이 뉴스타파의 신앙림 씨는 3권짜리 자신의 책을 냈는데 이걸 김만배한테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팔았답니다. 책 3권짜리. 자, 일단 배경부터 알아보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몸통이 누구다? 그러면서 계속 대응을 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공세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다 이렇게 맞서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던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죠 조후영 씨를 만나서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하도록 했으니 윤석열 후보한테 원죄가 대장동 사건에 원죄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9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서 이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더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게 김만배 씨가 기획하고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이런 진술과 정황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선거 3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 뭐 확인도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제가 이 말까지 전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죽어 이 표현을 몇 번을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보도가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자,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은 죽어 요 맥락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는 조금 같은 사안을 얘기하는 건 압니다. 그 다른 녹취록에 김만배가 죽어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그 사안으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나서 거짓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도 3일 전에,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돼요. 이러면서 뭐 민주당 성향 그리고 민주당 죄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막판에.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 3월 6일입니다. 이제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저 녹음 파일은 사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JTBC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림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조우영 씨한테 통화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거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게라는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본인도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때죠. 그 검찰에 나와서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이 조우영 씨를 불러서 과연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커피를 타줬느냐 이걸 확인을 해요. 근데 조우영 씨가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끝난 건데 그걸 뒤늦게 이제 2021년 22년 2월 21일 JTBC가 보도를 하고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과 그다음에 친민주당 매체라고 흔히 분류되는 그런 매체들이 총공격을 공세를 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 문제는 끝났을 때입니다. 검찰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검찰은 침묵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검찰은 침묵했어요. 당시 검찰은 침묵했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1년 9월 정말 김만배 씨 혼자 기획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새삼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예. 이 공방은요 대선 직전까지도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역시 토론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그러니까 저 때도 이미 2월 달에도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잖아요. 조우영한테 왜 커피 타줬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누구한테 커피를 타줬나?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사실 대응을 못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누구한테 커피 타준 것까지. 그러니까 맞다 뭐 아니다 맞다 하고 있는데 김만배 인터뷰가 확실한 증거처럼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 아까 그 혹시 날짜 보셨습니까? 한 날짜가 저희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 날짜를 이렇게 쭉 적어놨었거든요.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칸에 보면 인터뷰를 한 게 21년 9월 15일이에요. 이미 인터뷰했어요. 녹취까지 다 있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해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언제 터뜨렸느냐. 나중에 6개월을 넘게 묵혀뒀다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전쟁처럼 이렇게 정말로 그 양쪽에 모든 걸 걸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9월 15일 날 첫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게 묵혀둔 것은 나름대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 윤석열이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대장동 당시에 그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후보인데 왜 윤석열 후보한테 몸통이라고 그러는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부친의 집 뭐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다가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자꾸 에스컬레이트를 시켜서 그다음에 2월 가서 지금 JTBC에 보도를 또 일부 하고 마지막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MBC나 모든 데 이제 이걸 녹취록을 풀어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계획된 저는 범죄가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유세를 하는데 일부를 짜집기를 한 다음에 유튜브를 만들고 그 유튜브를 근거로 해서 당에서 부대변인 정도가 논평을 발표하고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당에서 또 총공세를 하고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명합니까? 아마 갑자기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 매체를 이제 그 조그만 언론들인데 이걸 갖다가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발 그 매체 그 사장이 수십 번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포기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선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낙선됐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이심전심으로 치밀하게 짜져서 간다. 저는 앞으로 선거, 내년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수없이 기획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알고 있는 숨긴 진실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뭐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그 투기 세력들과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문제인데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끄집어들인 건 좀 경강부회적 그런 성격이 짙죠. 사실은 뭐 그때 대선 중에 이제 뭐 공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을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오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곡하고 국민들의 그 주권인 그 투표권을 왜곡시키고 지금 저렇게 해서 만약에 대선 후보 결정하는데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저건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대가까지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도해주는 조건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와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아니다. 책값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요? 책 파셨어요? 얼마 팔았는데요? 3권짜리 한 세트. 그러니까 책 3권 팔았대요. 책 3권 가격이 얼마인데요? 1억 5천만 원. 이 책을 김만배가 그러면 형 제가 그걸 살게. 그 책이 비싸다.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 얼마냐? 1억 넘는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책을 넘겨줄 때 계약금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는 정가로 생각하는 가격이 1억 5천입니다. 3권짜리 책 한 질이 1억 5천이랍니다. 본인은 1억 5천 이하로는 안 판답니다. 자, 책 가격이 1억 5천만 원. 대체 얼마나 귀한 책이길래 뭐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책 왼쪽은요. 바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책의 님의 침묵, 그것도 초판본입니다. 그 가격이 전문가들 감정가가 1억 5,100만 원이에요. 진달래꽃 초판본도 1억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책을 가격으로 따져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자신이 쓴 책이 님의 침묵과 맞먹는다? 지금 이분이 쓴 책이 지난 2020년도에 발간된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책 제목의 책이거든요. 대한민국 혼맥 지도. 네, 이게 언론과 재벌과 또 정치권의 혼맥이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1억 6,500만 원은 이 책 3권 값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국내 현대문학 서적 가운데 이제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책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26년 출간된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입니다. 지난 2월에 경매에서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뒤이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 3,500만 원, 또 백석 사슴의 초판본이 7천만 원에 팔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세기 이전 고서 가운데서도 가격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흔치 않다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 책 가격이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학림 기자가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취재를 갔는데 책 3권 값이 1억 5천, 부가세 포함 1억 6,200만 원.
이걸 그냥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도 취재를 해서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이 얼마나 좀 황당한 가격입니까? 저도 뭐 황당해서 정말로 이 신학민 전 위원장이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래서 저작한 그 판권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혼맥지도 이런 류의 책들은 시중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언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만일 문제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사후에 혹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생각을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신학민 전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지만 조금 이렇게 답지 않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많이 핀치에 몰리고 있구나, 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아까 저한테 제가 살짝 들었어요. 그 지금 토론할 때, 뒤에 그 정가가 책 뒤에 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책값은 아니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값 얼마? 그렇죠. 책값 정가예요. 거기 1억 6,200, 500만 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될 텐데. 뭐 한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저 1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15만 원도 비쌀 텐데. 예,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화 같은 우리 사회의 최근에 아주 반상식,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를 난무해서 이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들이 저거 좀 납득이 되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왜 1억 6천만 원을 넘는 돈을 주고 저 책을 샀을까? 그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 정도 있으면 저 정도의 뭔가가 되는 어떤 것 반대 가치가 있겠죠. 예. 책값 플러스. 예, 그럼요. 책값이 뭐 저 1억 얼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저 1억 6,500만 원 그리고 책값에는 참고로 세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세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혹시 책을 많이 내보신 분은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이렇게 되면 저거는 책값이 아니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바로 그 가짜 인터뷰의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배임 수재 뭐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지원 기자. 예, 이거 제가 정가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보문고나 이런 웹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팔아요 이거? 아니요, 아예 그 정가 자체를 알 수 있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없고 이 도서가 언제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그 귀한 책이라 일반인한테는 안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죄송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정황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뇌물인지 책값인지.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또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신 전 위원장인 김만배 씨가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준 뒤에 책을 보면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몇 시간 뒤에 나머지 돈을 송금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 내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돈이 대선 직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수재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고 있는데 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책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 또 액수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저 책을 1억 5천 6천에 샀다고 하는데 이 책 말고 단돈 1,600만 원 주고도 산 책이 있는지 160만 원 주고도 산 책이 있는지 글쎄요. 이게 검찰이 들여다볼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언론재단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언론재단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에 희망림 전 위원장을 안치를 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 시점은 대략 보면 뭐 2019년 3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3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가짜 인터뷰를 허위 인터뷰를 했던 거는 9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사실은 자꾸 몰려요.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50억 클럽 또는 여기에도 돈을 썼다 저기에도 돈을 썼다는 설명을 자꾸 많이 해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아마 그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별도로 이만한 돈을 썼으니까
뭐 그거를 좀 공통 경비로 제외하자. 아마 그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림 씨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뭐 30년 넘게 언론 생활을 하신 분이고 최병묵 위원장께서는 그리고 신앙림 위원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만약에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인터뷰잖아요. 그런데 그 조우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김만배가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우영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조우영한테 확인만 했어도 이런 기사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신앙림 씨는 계속해서 김만배 씨 주장에 맞장구를 쳐요. 아니 적어도 기자라면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라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부분에 가서 자꾸 캐물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캐물어야 되고 그때의 진상이 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맞장구만 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사실은 한 번만 물어보면 이 진상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이미 조우영을 검찰이 11월 달에 불러서 2021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으면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그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신앙림 씨가 의도적으로 넘어가 준 건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곧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최악의 불법 대선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정한 일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일깨우고 이번 일이 확실하게 이제 수사가 나온다면 대선에 개입한 가짜 조작 뉴스로 국민들의 어떤 그 주권을 혼선을 주게 만든 정말로 전형적인 이거 중대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개입해도 굉장히 엄정하게 이게 처벌하는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선거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이 AI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했을 때 이제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다면 정말로 수습이 안 될 정도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 4일 오늘은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두 번째 통보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2시간만 조사할 게 아니라면 오늘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 사이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는 지지자들과 친명계 의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치 유세장처럼. 제일 힘들 때일 것 같은데 오늘이. 타이밍상 그런 것 같아요.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보도당?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네, 뭐 추미애 전 대표도 왔다 가고 많은 지지자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고 일부에서는 우리도 단식합시다라는 얘기도 나온답니다. 이상민 의원님, 혹시 저 농성장 가보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물론 이제 당대표니까 사실은 위로 차원이라도 가서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 물론 뭐 내세운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국민의힘의 어떤 폭주라든가 독단이라든가 이거를 제어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렇게 제1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무기한 내세우는 것이 그게 유용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선뜻 납득이 안 가요. 예. 제 마음이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뭐 쉽게 이렇게 가기가 뭐해서 안 갔습니다. 근데요, 저기 가도 또 없을 때도 있대요. 자, 최지영 기자, 저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출퇴근 단식을 한다고요? 예, 지금 9시 40분인데 지금 시각으로 가면 대표는 없습니다. 네, 10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농성장을 지키겠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예. 오늘 오전에 출근하는 기자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에 없기에 이제 뭐 대변인한테도 물어보니까 체력 단련 차원에서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만 지켜야지 그 이후 상황까지 버티긴 힘들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일정을 이 농성장에서 공개 일정도 다 소화를 합니다만 취침은 일단 대표실에서 합니다. 이 보통 농성장에 천막을 쳐놓고 안에서 숙식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한 언론이 자정 무렵 대표실 앞을 찾았더니 불이 켜 있더라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국회 방호 인력이나 지지자들이 오면서 발생하는 경찰 병력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안에서 취침은 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계속 농성장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 단식할 때는 좀 달랐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과거에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는요. 그때도 워낙 춥고 힘드니까 농성장을 계속 있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출퇴근 단식은 처음 봤다. 이게 단식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그 정청래 의원이 앞장서서 유독 그 사실상 조롱했죠. 그러면서 출퇴근 단식 처음 본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단식이 당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롱했던 바로 그런 단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치인의 단식은 늘 이 정치적으로 진영이 갈려서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모든 단식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단식을 하려면 사실은 완전히 공개해서 단식을 해도 그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12시간 정도는 대표실에 가서 취침하거나 휴식하거나 해요.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마시는 걸 보면 이 투명하지 않은 뭐 텀블러에서 뭔가를 마셔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황교안 그 대표의 단식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런 4년 전의 잣대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단식도 내로남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과거에 이 법인카드 폭로한 그 전직 비서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그래서 갑자기 뭐 단식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단식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사람들이 단식을 통해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함께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식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밤대 단식이냐 아니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간을 좀 벌어보는 거냐 이런 게 막 혼재가 되면서 이게 원래 단식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지역에서든 또 다른 곳에서든 많은 분들을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대체로 하지를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당내의 열성 지지자들은 저렇게 환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대체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걸 계속 단식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다. 대명분을 얻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예상을 깨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별로 동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다른 신문 봤더니 지금 회 어민들 걱정해서 그리고 우리 수산업자들 걱정해서 회 더 드신대요. 그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자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저는 런던 협약 86개 당사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거듭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중단시키겠습니다. 자, 지지훈 기자, 짧게 오늘 9월 4일 출석하는 거는 결국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네, 그 4일에 오늘 원래 오전에 출석, 최고위 참석 이후에 출석을 해서 2시간 정도 조사받고 오후 2시 반에 있는 회의에 참석을 다시 해야 돼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논의를 추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2시간 조사는 안 되고 준비해놓은 전체 조사를 그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한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이걸 거부한 거다. 우리가 조사를 응하기로 했는데 2시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못 받게 했다? 네, 검찰이 거부했으니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침 지금 최고위 나오면서 이런 발언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단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회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같은 당 내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크게 관심을 보이냐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오해만 받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하니까 저 사람 저것도 피하려고 단식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휠체어에 실려나가고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진영을 다시 이렇게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님, 이게 본인의 당신의 단식이 불러오는 대한민국 분열 정치 현실입니다. 예. 자, 결국 지금 오늘 단식도 조금 전에 최지원 기자에 의하면 안 한다. 안 가. 그러니까 단식은 그렇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2시간 조사 안 된다고 하니까 검찰 조사 물러갔다. 이제 안 막겠다 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조사가 좀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또 그 8월 30일입니까? 이때쯤에서 출두하라고 그러니까 회기를 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국회 회기인데 그걸 또 쭉 분리해가지고 그때는 또 비회기로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단식을 통해서 또 그걸 비껴가는 참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틀림없이 병원에 적절한 기회에 입원할 것이고. 이러면 재판도 그렇고 또 검찰 수사도 또 유감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당을 결집시켜서 만약 체포 동의안이 오면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화시키는 전부 퇴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이게 단식인가.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 정치인의 많은 그 단식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조롱받는 단식은 참 없었다. 정치인들이 너무 희화화되고 정치권의 불신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또 단식을 마무리하는 또 이른바 이제 퇴각을 하는 퇴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또 그냥
접기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그런 단식의 명분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하여튼 국정에 대한 실정과 하여튼 뭐 폭주, 독단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어할 필요도 있고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근데 단식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과 이에 대한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끝내려면 명분을 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단식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예. 검찰 출석을 또 명분으로 삼고 그럼 나 당당하게 가겠다. 다 조사받겠다. 이것도 명분이 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임해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 성명을 해야지 이거를 회피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아니다라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0쪽의 질문까지 준비를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까지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힘들어하시고 또 잘 버티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마음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 시간으로 마치고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힘실어 드리고 화이팅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인간이 마세요. 네. 자, 박찬대 의원은 사실 그 쌍방울 재판과 관련해서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부인과 접촉을 했고 전화 통화를 했고 이래서 사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니 그 천준호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이와 연관돼서 조사를 받아라 해서 오늘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31일 조사를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에 불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인 같으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권이 있으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좀 약간 끙끙 앓는 듯한 모습인데 아마 검찰도 저렇게 끝까지 소환을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 없이 뭐 기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뭐 여론전 같은 걸 통해서 좀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재판 절차에 뭐 하여튼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는 형사 범죄로서 처벌받습니다. 엄격히 처벌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죄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하영 전 지사를 재판정에 안 나오게끔 어떻게 뭐 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사법방해죄라는 죄명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할 수도 없습니다. 예. 뭐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증거인멸죄인데 증거인멸죄는 뭐 드러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는 좀 더 정밀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막 여기저기 들쑤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공신력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본질적인 사안은 지금 대북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받게 되는데 그 주변에 관한 것을 또 언론 플레이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저걸 수사하거나 재판에 붙여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법원까지 판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언론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이 사안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봐라 쌍방울 재판에 측근들이 와서 재판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백현동 조사할 때도 따로 불러 조사했던 게 과거에 그 위증 교사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의도가 사실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구속을 시키려는 그 목적은 형사 절차상 수사에 있어 부득이 이 사람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데는 법리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그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그 목적만으로, 어쩌면 정략적인 목적만으로 이것저것 다 들쑤시는 상황이 되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정리도 못한 상황이면 전체적인 대북 송금 사건 자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진검승부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검찰 스스로 검찰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는 하면 안 된다라는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런 지난 정부 아니면 대해서 이승만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제가 적정한 시간 공개할 텐데요. 나중에 보시면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근데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공개청 같이 해주시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거랑 또 지난 정부 거까지 다 공개를 해주십시오.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항소하실 필요 없는 거네요. 예. 항소하지 않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다른 장관급 있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에 그 미국 출장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좀 다 좀 보여주시오 했더니 그래요. 그런데 대신 내가 전에 다른 장관들은 출장, 지난 정부 때 장관들은 출장 어떻게 갔는지도 같이 낼게요.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거는 한동훈 장관 출장분만 보고 싶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왜 내 것만 보느냐. 지난 정부 거하고 비교를 해야 같이 그 누가 더 많이 썼는지 누가 합리적으로 썼는지 알 수 있는 거다. 요 충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난 정부 것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되죠? 그런 장관, 박범계 장관 이분들도 다 해외 출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언론에 드러난 걸 보면 박범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공개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영호 의원께서는 과거 이제 국회 사무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출장 내역 이런 거 금방 공개가 될 수 있죠? 저 내용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한미 사법공조 차원에서 장관의 위치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관광이 있을 리도 없고 규정에 따라서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에 앞서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김의겸 의원 참 저렇게 집요하게 할 수가 있나.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만든 가짜뉴스로 한 게 지금 청담동 술자리 아니야? 이걸 제기한 의원인데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계속 지배하고 물고 늘어져서 본인의 뭔가를 자꾸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거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한편으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일 한동훈 장관이 그 과거 장관 것들을 같이 공개하게 되면 저는 부메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봉계 전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결국은 타격을 지금 전 정부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요. 국회에서는 사실 어르신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 그 말이야 그래도 장관이면 조금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야지. 그렇게 따박따박 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또 하면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원래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주 한동훈 장관의 뜻밖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지영 기자, 스티커 때문이라고요?
저게 이제 한동훈 장관 다이어리에 붙어 있는 한 조그만 캐릭터 스티커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눈길을 끌은 건데요. 저 왼쪽에 그 다이어리에 저 뭐가 이렇게 끝에 아마 저희 자막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저 다이어리를 보시면 저 꼬북인가요?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시는 어린이들 굉장히 저기 많을 있네, 건데, 저기. 예, 꼬부기 이제 포모 몬스터 건물의 이런, 장관. 예,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제 꼬부기 루키에. 캐릭터인데요. 저 노트 앞에 저렇게 표지에다가 저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제 저걸 보고 대체 저게 갑자기 왜 나온 거냐, 법무장관 다이어리에 웬 캐릭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 스티커를 첨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예, 그래서 한 장관이 그걸 받아서 이제 기억에 남기겠다고 다이어리에 붙여놨고, 한동훈 장관도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모비딕 책을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좋은 어린 시절에 좋은 책과 음악 또 영화를 많이 보라 이런 내용의 그 책 속지에다가 편지까지도 적어서 이 해당 아이한테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자 국회의사당에서는 장관들과 저렇게 싸우는데 의원들과 싸우는 장관인데 또 저런 면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40대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 갚겠다,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소송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 돈 없어. 회생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곽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A씨.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을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은근히 하고 있는 거죠.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피해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만 6,9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 여성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오늘로 49제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인파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저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지금. 네, 지금 9월 2일 집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까지 8개 차로를 꽉 다 늘어차고 또 여의도역까지 완전히 꽉 찼습니다. 예. 주최 측 추산 대략 2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20만 명. 그러니까 이 정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면 항상 좀 논란이 되는 게 질서 유지. 그렇죠. 또 하나는 보통 정치적인 의미로 좀 퇴색되는 경우 이런 예.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조선일보에서도 집회 교과서를 보여준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집회의 교과서를 보여준 교사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교조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교사분들께서 모인 단체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예. 저기에도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연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행사는 집회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고 일선 교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회가 끝나고 저 정도 인파가 모이면 저기 막 쓰레기에 뭐에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 예.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 준비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까지 전부 다 수거를 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대규모 추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저번처럼 집회 교과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교사 역시 선생님들이라 질서까지 정치인들 와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집회하려면 애들 수업 안 하나요, 오늘? 네, 오늘이 평일이긴 한데 숨진 교사의 49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국회 앞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30곳이 지금 임시 휴업이 예정돼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 등을 활용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국회 앞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이번 그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뭐 서울에서 그리고 군산에서 교사들이 숨지는 이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도요.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이번에는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데 그런데 이 사건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당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 이렇게 유족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6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당장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는 한 고등학교의 체육선생님이었는데요. 경찰에 전화가 오기를 가족들이 이분이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추적해서 지금 발견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예. 현장에서는 또 미안하다라는 유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이분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요즘 굉장히 학부모 민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사들의 사망이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권 회복 외침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교육부나 이런 그 교육당국 입장은 이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라면서 지금 예정된 추모 집회를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래픽으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또 입장이 저렇게 달라요.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게 교육부 장관의 입장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잖아요. 대표적인. 이번 추모제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교육부와 이 서울시 교육감의 얘기가 좀 일치돼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위 말하는 교원 노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업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교사분들께서 다 파업을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뭐 몇 군데에서 임시 휴교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교권 회복 정말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또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 추모제가 열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반대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이들의 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말 동안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개 번식장. 개를 사육하는 데가 있고 또 번식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개 번식장에서 참혹한 실상이 지금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속상했는데요. 그래요? 경기도 내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구조단체가 지난 1일에 화성시에 있는 개 번식장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듯이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너무나 비좁고 비위생적인 뜬장에 저렇게 강아지가 갇혀 있는데 저 강아지들 바로 새끼만 낳은 산모견들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개 수백 마리가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배설물 치우지도 않았고요. 털 빠지고 지금 보면 피부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양 상태는 더 심각하고요. 해당 동물구호단체는 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구조했지만 이렇게 정말 심한 지옥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공분하였습니다. 완전히 지옥입니다. 쟤네들은
번식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새끼 나면 또 팔려나가고. 게다가 여기 냉동실을 가봤더니 강아지 사체가 100여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끔찍한데 더더욱 경악할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냉동고 2대에서 처리하지 않은 사체들이 너무 수북하게 많이 쌓여 있고, 어미견이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니까 뱃속에 아이는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냥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만 꺼내서 새끼는 어떻게든 살려서 판매를 하고, 그 사체를 오늘 냉동고에서 찾게 됐고요. 야,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합법이래요. 개 번식장이 합법이에요, 지금? 번식장은 합법인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까 나온 것처럼 정말 충격적인 건 이제 그 뱃속에 새끼를 임신한 어미 개 같은 경우 새끼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미 개를 커터칼로 배를 갈아서 예? 사체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개들만 살리거나 하는 그런 잔혹한 학대가 이루어졌고 일부러 커터칼로 배를 갈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빽빽하게 지금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더 많은 개를 저렇게 키워왔던 겁니다. 1000마리가 더 많게. 그러니까 저게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식장 자체가 합법일지라도 운영 자체가 완벽한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특사경은 저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이런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분양받아오는 그런 반려견들이 저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범죄 교통사고 신고는 112, 재난화재는 119죠. 근데 이 두 번호 외에도 생명을 지키는 전화번호가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1393.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입니다. 여기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이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리게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지금 20대 K씨가 아버지의 그 가정폭력 때문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393에 상담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이런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용기뿐만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떤 부담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것도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1393 전화하는데 전화요금 나온다고? 예,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담 전화를 걸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게 통화료가 나가는 전화냐. 뭐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럼 이분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독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상담에 필요한 부분부터 뭐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용건부터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재차 통화료가 안 나오는 게 맞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물어봤더니 왜 그때서야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과되면 전화 끊으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요금 나오면은 뭐 지금 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K씨가 부담감을 느껴서 선생님 너무 무섭게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또 상담하신 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 발음을 탓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박상희 원장님도 상담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일단 공감과 위로를 먼저 하는데 글쎄요. 지금 뭐 1393으로 전화를 하신 분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이틀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상담사로서 좀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또 이 김 씨는 그 전날에도 이 1393에 5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너무 좀 냉담하게 불친절하게 받으니까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져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1393에 상담사가 모집 6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담사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자살이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인원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앞으로 뭐 인원을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뭐 지금 응대율은 한 70%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리겠다. 그리고 상담사도 더 교육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상담사들이 많이 받으시는 건 물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네,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과 전문성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통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저희 신통방통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